자, 이번 시간은 이제 오늘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143쪽 개공의 금지행입니다. 금지행에서도 해마다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먼저 금지행에 대한 이론 정리 한번 하고서 문제 풀까요?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금지행이라고 하고, 이는 개공뿐만 아니라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도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개공 등의 금지행위라고 합니다. 특히 만일 개공이 하지 말아야 될 금지 행위를 했다면, 이를 위반했다면 개공은 제재를 받는데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에 하나의 형벌까지 받게 되죠. 근데 금지 행위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8가지 중에서 4가지는 등록 취소할 수 있고, 거기다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하게 되는 금지 행위가 4종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매, 무, 수, 거 3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지 행위 8가지 중에서 등록을 위반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벌까지 가할 수 있는 금지행위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증, 직, 상, 투가 됩니다. 자, 그럼 총 8가지 금지행위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이것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금지행위 4가지. 매, 무, 수, 거. 매,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되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제재를 가합니다. 중개 대상물은 토, 건, 입, 공광이죠. 특히 중개 대상물 중에서는 분양권도 중개 대상물이기 때문에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이렇게 제재를 받습니다. 무는 개공 등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았거나, 또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개공이 자기의 명의를 이용시키게 되면은 이같이 등록 취소할 수 있고 1년 1천만 형벌도 받습니다. 물론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개공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개공 또는 명의를 이용케 한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할 수 있고 1년 1천만 형벌에 가한다, 그 말이죠. 법정 보수입니다. 법정 보수를 또는 법정 실비를 초과하여 금, 품, 이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법정 보수 또는 법정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의할 것은 법정 보수 또는 법정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기로 약정만 하였지 초과해서 받지 않았다면 금지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으며, 또한 법정 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달라고 보수를 초과 보수를 요구만 한 행위는 이거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행정처분으로서 등록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형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을 때 이렇게 등록 취소할 수 있고 1년 1천만 처벌받는데요. 초과해서 받은 돈을 그대로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미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할 수 있고 1년 1천만 처벌받습니다. 또한 초과해서 받은 것이 어음이나 당자 등인데, 이게 부도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이미 초과해서 받은 순간 금지행위를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는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사항인 물건의 권리관계, 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거짓된 언행을 하면 안 되는데,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거짓된 언행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제재받습니다.
이 같은 거짓된 언행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된 언행하는 것도 처벌받고 소극적인 거짓된 언행하는 것도 처벌받습니다. 적극적 거짓된 것은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 계획을 이용하여 물건을 설명하거나 또는 지금 구입하면은 곧바로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주겠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또한 소극적인 거짓이란 당연히 알려줘야 될 물건의 하자를 알려주지 않고 감추는 행위가 거짓된 언행에 해당됩니다. 또한 금지행위 중에 8가지 중에서 위반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금지행위가 4가지가 있는데 바로 증, 직, 쌍, 투가 됩니다. 증은 양도, 알선이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바로 입주자 저축 증서가 되겠죠. 입주자 저축 증서, 쉽게 해서 주택정약통장, 이런 증서에 매매나 교환 등을 중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이러한 증서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를 하게 되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의뢰인의 범위는 의뢰인 본인 소유자도 의뢰인이지만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또는 수임인과의 직접 거래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도 금지, 소유자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도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기 때문에 금지한다. 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자기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개공이 거래를 하는 것, 이런 경우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 금지합니다. 아무리 당사자의 급박한 사정이라 하더라도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쌍방을 대리해서 계약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거래 당사자 일방만을 대리하여 계약하는 일방 대리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2는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 탈세 목적으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또는 탈세할 목적으로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탈세 투기를 조장한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탈세 목적으로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탈세 목적으로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이것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권리 변동이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바로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분양권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있는 분양권은 주택법이라는 관계법령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는 양도도 금지하고 양도 알선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주택법에 따라서도 처벌받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도 처벌받게 됩니다. 예. 자, 이와 같은 금지행위 중에서 어떤 것들을 위반했든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외에 1년 1천만 받는 금지행위는 매무수고 3년 3천만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증직상도,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143쪽 24번 문제입니다. 개공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중개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 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의뢰인 일방만을 대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을 하는 행위죠. 이는 일방대리입니다. 임대 의뢰인 일방만을 대리해서 임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쌍방대리가 아니라 일방대리입니다. 일방대리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네번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항하고 법정 중개보수 또는 법정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중개 업무에 관해서만 법정 보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중개 업무가 아니라 분양대행, 관리대행 이와 같은 중개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 보수가 적용되지 않고 약정에 따라 자유롭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분양대행하고 상가에 대한 법정 범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금쟁이가 아닙니다. 왜? 중개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디귿번 의뢰인 소유자로부터 거래가 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 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와서 의뢰인과 직접 거래에 해당되어 금쟁이에 해당합니다. 리얼번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건축물은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쟁이에 해당하죠. 디귿번 거래 1번 두 개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공의 금쟁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므로 금쟁이에 해당합니다. 2번 중개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개공이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하는 사람이 탈세하도록 투기하도록 조장한 금쟁이에 해당하죠. 그래서 탈세 투기를 조장한 금쟁이에 해당합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한 행위는 일방을 속인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된 언행이라는 금쟁이에 해당합니다. 4번 개공이 소유자로부터 거래가 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도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금지합니다. 5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받은 개공 의뢰 중개로 X 부동산을 매수한 개공갑이 매수 중개를 받은 다른 개공 병해 중개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이는 다른 개공의 중개를 통해서 사고 파는 거죠. 자기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개공갑이 다른 개공 의뢰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한 거, 또한 개공갑이 다른 개공 병해 중개로 부동산을 매도한 거, 이거는 다른 개공의 중개로 거래했기 때문에 다른 개공의 의뢰인과 거래한 것이지 자기 중개 의뢰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 개공 등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법정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된 중개보수는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2번 중개의뢰인과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였거나 의뢰인에게 초과보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쟁이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과해서 받아야지만 금쟁이에 해당합니다. 정답 2번. 3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쟁이에 해당한다. 맞고요. 4번 소공이나 보존이 금쟁이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여 처벌받는 경우 개공은 관련 벌칙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거한다. 맞습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해당 죄에 규정된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5번 금쟁이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금쟁이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있을 때는 어떤 금쟁이든 간에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는 걸로 하시고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개공 등의 금쟁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기억번 관계 법령에 의하여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이게 바로 입주자 저축 증서라고 하는 주택 청약 통장이죠. 이러한 통장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통장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4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디귿번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수수를 도와준 대가로 별도의 수고비를 받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법정 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개 업무에도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리얼번 일방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쟁이에 해당합니다. 결국 금쟁이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디귿, 미음 3개. 답은 2번입니다. 그 밑에 해설에서 리얼번에서 O를 X로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리얼번을 해설해서 동그라미 O를 X로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기역, 니은, 미음 3가지만 옳고
리을번과 미음번은 금쟁이에 해당 디귿번과 리을번은 금쟁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0번 문제 봅니다. 금쟁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의뢰인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면 이건 자기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행위이므로 금쟁이에 해당합니다. 2번 매매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즉 매도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매수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건 매도 의뢰인 일방만을 대리한 행위입니다. 금쟁이가 아닙니다. 답은 2번. 3번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그 지역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된 언행에 해당합니다. 금쟁이에 해당합니다. 4번 의뢰인의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춰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법정 수수료 상환액을 받고 별도로 미술작품 한 점을 받았다면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금쟁이에 해당합니다. 5번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다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탈세투기, 미등기 전매자가 탈세투기하도록 주장한 금쟁이에 해당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봅니다. 개공의 금쟁이가 아닌 것은 1번 개공 등이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중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한 행위는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된 언행에 해당하는 금쟁이. 그 다음에 2번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보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 금액의 당좌 수표를 받았다가 그것이 사후에 부도 처리되거나 중개인이 그대로 발행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미 초과해서 받은 순간 금쟁이에 해당합니다. 3번 개공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매도 의뢰인 갑을 대리한 을과 거래를 한 행위는 의뢰인 본인을 대신하여 을과 거래한 것도 의뢰인과 직접 거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으므로 금쟁이에 해당합니다. 4번 개공이 다른 개공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또 다른 개공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것은 다른 개공의 중개로 토로해서 거래한 다른 개공의 의뢰인과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뢰인과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가 아니므로 금쟁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5번 법령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이게 바로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이죠.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을 전매를 중에서는 전매 차익을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역시 탈세 투기를 조장한 금쟁이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문제 봅니다. 개공 등의 금쟁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개공 갑은 매도인과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매수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한 후 그 차익을 취득했다면 이거는 매수인에게 거짓된 언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에게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하게 하고 차익을 취득하게 한 것은 매수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된 언행에 해당합니다. 금쟁이. 2번 개공인 을은 상가의 매매를 알선하여주고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잔금의 지급과 등기 서류의 교부를 했다 하면 이거는 쌍방 대리는 맞지만 이거는 쌍방을 대리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행 업무를 쌍방 대리한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는 것은 양측을 대리해서 혼자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쌍방 대리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 대리해서 무조건 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 쌍방을 대리해서 계약 체결을 혼자 하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행 업무는 중개 업무도 아니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이후 대금을 대신 전달해주고 또한 등기소를 대신 전달해주는 것, 이런 것은 이행 업무는 쌍방 대리라 하더라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는 것은 개공 등이 쌍방을 대리해서 혼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뜻입니다. 이행 업무는 쌍방 대리 금지하지 않습니다. 디귿번 소공인 병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A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받고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소공이 자기 의뢰인 A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금쟁에 해당합니다. 1번 중개보존청은 주택청약저축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용이했다. 주택청약증서는 이거는 권리 변동이 제한되어 있는, 즉 남한테 양도할 선이 금지된 증서가 됩니다. 양도할 선이 금지된 증서는 증개하거나 또는 매매업을 하는 것도 다 금쟁에 해당합니다. 금쟁에는 개공이 하는 것도 금지, 소공이 하는 것도 금지, 보조원이 하는 것도 금지, 사원이 뭐니 하는 것도 다 금쟁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개공인 무는 매도 의뢰인 B와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알선한 후 법정 보수만 받았습니다. 순가 중개계약 체결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법정 보수만 받았으면 금지하지 않습니다. 순가 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개공에게 매도 의뢰 가격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제시된 가격 이상으로 거래가 됐을 때 제시된 가격만 매도인에게 주고 그 제시된 금액을 초과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초과된 금액을 개공에 보수로 하기로 하는 약속을 순가중개계약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매도 의뢰인이 이 아파트 딱 5억만 받아줘. 5억 이상 거래되면 5억만 내가 갖고 5억 이상 거래된 금액은 전부 개공 네가 보수로 가져도 돼 라고 한 약정을 순가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순가중개계약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범위 안에서만 받으면 순가중개계약 체결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순가중개계약 체결한 후 받은 보수가 법정 범위를 초과해서 받을 때면 그때서야 금쟁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 금쟁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번, 디귿번, 류얼번 3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지행위 중 처벌기준이 다른 것은 1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1년 1천만, 2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 대리하는 것은 3년 3천만, 3번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1년 1천만, 4번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받거나 그의 사례증여 기타 명목으로 금품을 더 받는 행위는 1년 1천만, 5번 중개업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의뢰받거나 그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는 1년 1천만. 처벌기준이 다른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1번, 3번, 4번, 5번은 처벌기준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2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 쌍방 대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35번 문제는 동일한 유형의 문제니까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151쪽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을 문제 풀기 전에 151페이지 있는 36번 풀기 전에 내용을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에서는 해마다 한 문제는 출제합니다. 자, 그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법 규정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를 한 경우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개공이 직접 중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공이 직접 중개를 한 경우라는 것은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하면서 고의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이때 개공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했지만 고의 과실이 없다면 설령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개공이 중개 업무를 직접 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공이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소를 제공받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중개 업무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때는 이 사람도 배상 책임이 있고 즉 사무소 제공받은 사람도 책임인데 이때 책임은 잘못했을 때 배상 책임자는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를 고용한 개공은 무과실의 책임을 연대해서 진다 그 말입니다.
또한 개공이 중개를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 또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따른 책임입니다. 고용인하면 소공과 보조원이 있는데요.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개공이 고용한 소공이나 보조원이 이 사람들이 중개 업무를 했습니다. 근데 중개 업무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 고용인은 과실 책임, 직접적인 행위자로서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고용인을 고용한 개공은 무과실의 책임을 함께 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한 경우에 과실 책임지는 경우,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 두 가지가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 규정이 있고 정신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별도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재산적인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개공이 배상할 책임인데 배상할 돈이 없을 걸 대비해서 보증 설정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개공은 보증을 설정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 보증 설정할 때 보증 설정 시기는 업무 개시 전이라는 거, 즉 등록을 한 후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것이지 등록 시정할 때 같이 보증을 설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 설정은 업무가 등록을 한 후 업무 개시 전이라는 것이지 등록을 신청할 때 보증 설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보증 설정할 때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또는 공탁을 해야 되는데, 공탁을 한 경우에는 개공이 폐업했거나 또는 사망했을 때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데 보증보험과 공제에 가입하는 것은 보증보험료 공제를 내고서 보증보험계약,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이때 보증보험 공제계약은 개공이 보증보험 공제계약을 체결했지만 보험금을 타는 것은 의뢰인이기 때문에 보증보험계약과 공제계약은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탁은 자기의 돈을 법원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이때 보증 설정할 때 금액은 개공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법개공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한 개소당 1억 원 이상, 공개공과 부개공은 1억 원 이상,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을 설정했다가 보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공제로, 공제에 가입했다가 보증보험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이를 보증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보증의 변경은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만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변경하는 것은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만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미 설정한 보증을 해지하고 다른 보증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보험과 공제는 보증기간이 있는데요.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어 다시 설정할 때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시 설정하는 경우는 보증기간 만료가 돼서 다시 설정은 보증기간 만료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보증보험금 공제금으로 배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설정하는 것은 배상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 차이점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증 다시 설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보증기간 만료로 인해서 다시 설정은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배상했기 때문에 다시 설정하는 것은 배상 후 15일 이내,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보증 설정 처음 하는 것은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는 보증 설정에 따른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는 보증을 설정을 하는 것이고, 중개가 완성이 되었다면,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는 업무 보증 설정에 따른 것을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 설정 사실을
설명하고 그리고 보증관계 증서 4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증에서 문제를 낼 때 보증 설정 시기를 물어봤으면 업무 개시 전, 보증 설정에 따라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걸 물어봤을 땐 중개가 완성됐을 때 이런 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적인 최소 정도,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해를 확인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151쪽 36번 문제입니다.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개공은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해야 된다. 들었습니다. 일단 개공은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 보증을 설정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2번. 개공은 업무 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해서 보증보험 공제 가입해야 된다. 들었습니다. 보증 설정 시기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3번. 개공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아닙니다. 개공이 중개 업무했을 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지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고의, 과실이 없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무조건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했는데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개공이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년이 아니라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5번. 개공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소공이 업무상 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공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들었습니다. 소공, 즉 고용인이 중개 업무하다가 고의 과실로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고용인은 과실 책임이고요. 이 고용인을 고용한 개공은 자기 자신의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했다 하더라도 무과실의 책임을 연대해서 지게 됩니다. 3번. 개공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개공이 경과실은 손해배상 책임 면하지 않습니다. 개공이 중개 업무한 경우는 고의로 발생한 재산적인 손해건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재산적인 손해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때 과실은 중과실이건 경과실이건 잘못했으니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면하지 못합니다. 4번.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 경우 보증 설정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다 들었습니다.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있지만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되고 또는 공제에 가입해도 되고 또는 공탁해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 설정했으면 이거 보증 설정에 따라 신고해야 되는데 이 신고는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고는 방문해서 보증 설정 신고를 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해도 됩니다. 5번. 보증을 설정한 개공이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네. 38번 문제를 봅니다. 틀린 것만 보는데요. 틀린 것 중에서 틀린 건 5번이지만 4번과 5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5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거래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중개 보조원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보조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죠. 그렇지만 개공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개공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이때는 개공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개공이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설령 거래 당사자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개공은 이한테 너의 과실만큼은 빼자라고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고, 개공뿐만 아니라 소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공이 또는 보조원이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데 거래 당사자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중개보조원도 요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과실상계하자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는 과실상계 주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소공보조원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지 개공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죠. 그럴 때 이 소공보조원을 고용한 개공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얘가 주장할 때는 요 개공만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진 않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를 고용한 개공은 이 거래 당사자에게 과실상계를 이때는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불법 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지만 불법 행위자를 고용한 개공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대번 판례입니다. 정답은 5번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39번.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역 농협이 중개업을 하는 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 보증 설정하고 그 증명 서류를 이때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때 농협은 업무 개시하기 전에 1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류 갖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번 개공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3번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공이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는 개공이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4번 개공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개공이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중개를 잘못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5번 개공의 고의로 거래 당사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보증기관은 그 보증 책임지지 않는다. 개공이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것도 보증기관은 배상 책임 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의건 과실이건 중개업무상 잘못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배상 책임집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봅니다. 개공갑의 소공인 을이 중개대상물의 중요성에 관하여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된 언행을 하여 의뢰인 병에게 3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 경우 개공갑과 소공을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1번 소공을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갑의 행위로 분모로 개공갑만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니다. 을은
행위자로서의 과실 책임을 직접 지고 소공을 고용한 개공갑은 고용주로서의 무과실 책임을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2번 개공갑과 소공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들었습니다. 소공을이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을 한 금령이 있기 때문에 소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공을을 고용한 개공은 양벌 규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3번 개공갑은 소공을의 행위로 인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소공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소공이 금쟁이한 것은 그를 고용한 개공이 금쟁이를 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개공갑은 소공을의 행위로 인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맞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부, 양, 지, 역 네 가지인데요. 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양, 자격증이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대한 경우, 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경우에 소속한 경우, 역,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 개공갑은 소공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다면 벌금형만 받을 수 있지 징역형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공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서 개공의 등록이 취소될 수는 있어도 자격까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4번. 5번 소공을이 위행위로 징역형을 받으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됩니다. 맞습니다. 자격 취소됩니다. 자격사유 부양지역에서 역, 이 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되죠. 그리고 3년간 공인중개사 시험도 못 보니까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중개보조는 될 수 있다. 중개보조도 될 수 없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두 군데를 못 갑니다. 하나는 3년간 시험장 못 가고 3년간은 중개업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간은 중개보조도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옳은 거 4번입니다.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해야 한다. 아닙니다. 등록이 된 후 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합니다. 2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 설정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농협도 업무 개시 전에 1,000만 원 이상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3번 공제가입한 개공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아닙니다. 보증 다시 설정은 그 이유가 보증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는 것이고 배상했기 때문에 다시 설정하는 것은 배상 후 15일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3번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4번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게 바로 업무보증 설정인데요. 업무보증 설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 4번. 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해야 되는데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 보증 설정한 사실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보증서를 제공하는 것은 중개가 완성됐을 때 하는데, 중개가 완성됐을 때 보증 설정 사실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증서 사본 등을 교부 제공하지 않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보증 설정 내용을 설명하고 보증관계 증서 4번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제공해야 된다. 이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 아니라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해야 됩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는 보증 설정에 관한 내용 설명하고 보증관계 증서 4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제공해야 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2번 문제 봅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 설정시고는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있습니다. 2번 농협은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아닙니다. 1,000만 원 이상입니다. 3번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5년이 경과해야 해소할 수 있다. 아닙니다. 3년이 경과하면 해소할 수 있습니다. 4번 개인 개공, 즉 공개공, 부개공은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5번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의 개공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탁만 하는 경우 총 5억 원 이상을 공탁해야 된다. 아닙니다. 분사무소 한 개니까 주된 사무소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한 개 1억 원 이상 합쳐서 3억 원 이상을 공탁하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3번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번 문제 봅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공탁한 공탁금은 폐업 3만 원부터 5년 이내 해소할 수 없다. 아니다. 3년 이내 해소할 수 없다. 3년 이내. 2번 보조원이 매수 의뢰인을 대신해서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횡령했다면 이는 개공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보증보험 또는 공제로 배상한 때는 10일 이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입니다. 배상한 경우는 15일 이내 다시 설정입니다. 4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업무보증 설정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4번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될 수 있다. 아닙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번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서에 보증관계증서 4번을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된다. 보증관계증서 4번을 첨부하지 않고요.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 또는 조서 또는 판결문 중에 하나를 첨부해야 됩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45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46번 문제 보겠습니다. 46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번 지역 농협이 중개업을 하는 때는 업무 개시 전에 보장금액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증명서류 갖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업무 개시 전 금액은 1,000만 원 이상. 니은번 개공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있다. 디귿번 개공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한 때는 10일 이내 보증보험 다시 가입했나 15일 이내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옳은 것은 기억번 하나밖에 없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기억번 법인이 아닌 개공, 즉 공개공, 부개공을 말합니다.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아닙니다. 1억 원 이상입니다. 2번 보증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사점은 보험금 청구권자, 보험금 청구권자가 바로 의뢰인인데요.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때로부터 3년입니다. 맞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이고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인데요. 이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이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질문 개공은 업무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진다. 아닙니다. 업무보증 설정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도 전부 다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번 개공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의뢰인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있습니다. 개공의 중개업무를 했다면 고의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건 정신적 손해건 다 배상할 책임이 있고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까 보증기관도 역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보증기관에 개공이 고의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개공은 무과실의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가 없다. 있습니다. 사무소 제공에 따른 경우와 고용인의 행위에 따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손해배상 책임과 그 보장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신의성의 요건을 갖춰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2번 공제 규정 및 이 공제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은 공제계약의 유효기간에 발생된 공제사고 한 건당 보상 한도입니다. 맞습니다.
3번 보증보험은 개공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체결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을 갖죠. 맞습니다.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공제계약도 역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을 갖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손해보험 계약과 공제계약, 보증보험 계약과 공제계약은 의뢰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맞습니다. 4번 개공은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개공이 설정한 업무 보증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발생한 손해 다 배상할 책임이 있죠. 만일 1억 원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1억 원의 보증을 설정했는데 만일 3억 원의 재산적 손해를 중개를 잘못해서 발생시켰다면 3억 다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은 배상한 돈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경우에게 1억 원을 다시 구상권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 개공은 발생한 재산적 손해 다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보증 금액을 초과한 손해도 다 배상하기 때문에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개공이 설정한 업무 보증 금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5번 협회의 공제 약관에 개공의 고의로 인한 중개사고 경우까지도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공제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아닙니다. 공제제도의 본질에 반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마지막 문제를 봅니다. 공제 사업을 하는 자에게 1억 원의 업무 보증을 설정한 개공에는 중개행위 하면서 고의 과실로 의뢰인 B에게 1억 원의 재산적 손해를 끼쳤습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여기서 포인트는 개공 A가 중개를 하면서 고의 과실로 의뢰인 B에게 1억 원의 재산적인 손해를 끼쳤는데 업무 보증 설정 금액도 1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1번 의뢰인 B는 개공 A를 상대로 손해액 전부 1억 원 전부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의뢰인 B는 공제사업자에게 손해액 전부 1억 원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증 설정 금액이 1억 원이기 때문이죠. 3번 의뢰인 B는 공제사업자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손해배상 합의서, 화의조서, 판결문, 이해 또는 이해 준하는 서류 중 하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기관. 등록관청이 보증금 주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줍니다. 정답 3번. 4번 공제사업자는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서 개공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최소 설정 금액에 해당하는 보정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배상했으면 15일 이내 최소 설정 금액만큼을 또 설정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결국 잘못된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공의 의무 중에서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하지 말아야 될 의무,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각각 한 문제씩에서 총 2문제 나오는 것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본래는 162쪽에 있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제도에 대한 문제 5개가 있는데 이 5개도 풀어봐야 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교재 162쪽에 있는 제2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요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고맙습니다.